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이런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다 오네요. 대부분 사연들이 그렇듯 제 사연도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관련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나름대로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할 것 하나 없이 자랐습니다. 20대 시절에 저는 친구들이 말하길 전형적인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저를 예뻐라 예뻐라 하시며 호통 한번 치시지 않고 오냐오냐 키웠으니 공주님이 따로 없었죠. 세상이 마냥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철이 늦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순수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가씨였죠. 그러니 얼굴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전혀 없는 남편 같은 남자에게 홀라당 넘어가 결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당시 저는 경영학과의 신입생이었고 남편은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고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희 둘의 나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철없는 신입생이 보기에 4살 차이 의대생 오빠는 그저 멋있게만 보였습니다. 남들보다 저를 좀 더 잘 챙겨주는 것 같고 다정한 말투로 걱정도 해주고 잘생긴 얼굴로 웃어주기까지 하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결국 급속도로 사이가 발전해 연인이 되었어요. 20살이 된 후 처음으로 하는 연애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잘난 외모와는 다르게 소문이 그닥 좋지 않은 남자였어요. 제가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과선배들이 하나같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과 저 사이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제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학교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잘생긴 놈은 얼굴값 한다고 남편이 그 말에 딱 들여맞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지독하게 여자를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소문이 어찌나 무성한지 의과대가 아닌 경영대 학생들도 전부 그를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여자 선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인 저를 걱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는 충격적이긴 했지만 남편이 잘생기고 매력적이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둥이라는 소문도 그저 잘난 남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남편과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모든 것들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두고 다른 여자들에게 예쁘다, 귀엽다는 등의 칭찬을 남발했어요. 심지어 제가 바로 옆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런 남편에게 왜 다른 여자들 칭찬을 하냐 따져 물으면 그냥 순수한 선의로 칭찬하는 거다. 사회생활의 일종이다. 그럼 난 평생 다른 사람 칭찬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칭찬이 사회생활의 일종이라고 한들 솔직히 정상적인 남자라면 연인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이쁘다는 등의 칭찬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빈번히 낯선 여자들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만남을 가졌습니다. 칭찬까지야 100번 양보해서 참는다고 해도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 마냥 어울리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화를 내는 제게 남편은 그 여자와는 그저 친구일 뿐이다. 친구랑 둘이서 밥도 못 먹냐. 왜 내 인간관계를 네가 전부 통제하려고 하냐.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죠. 하지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남편만큼 노련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순수하고 철없던 시절 처음으로 했던 연애였기에 더더욱 남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대학생활 내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남편을 지켜보기만 하다 졸업을 했어요.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런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어린 시절 상상했던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자였어요. 잘생긴 외모에 큰 키, 다정한 성격에 무려 의대생이었으니 능력까지 좋았죠.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평소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고 씀씀이가 큰 것 같아 보여서 부잣집 아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꽃다운 20대 초반의 청춘을 전부 남편에게 가져다 바친 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이별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제게 이제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자며 냉정하게 헤어짐을 고하더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나는 참을 만큼 참고 양보할 만큼 양보하며 버텼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수는 없다. 울고불고 매달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저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들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요. 남편과의 이별 이후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못된 놈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고 하루아침에 저를 잊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 히히덕거리는 남편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그렇게 몇 달을 괴로워하고 나니 자연스레 잊혀지기는 하더군요. 마냥 철없고 순수했던 시절이 지나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찾던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진실된 사랑 같은 것도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들과 비슷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적당히 조건 맞는 사람을 만나 적당히 노력을 들이다 사귀다가 성격 차이 등 문제가 생기면 미련 없이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사라지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원래 결혼이 그런 거다. 서로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디 흔하냐. 조건 맞춰 만났다가 같이 살다 보면 정들고 그런 거라며 본인들도 선봐서 만난 사이인데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자 어머님께서는 주변에서 선자리를 하나 둘 알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기에 집안이 넉넉한 편이었고 저 또한 나름대로 명문대를 졸업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조건은 꽤 좋은 편이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는 외모 또한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윗감으로 전문직 남성을 원하셨습니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하는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유독 의사 사이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친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모두 의사셨고 아버지 위로 한 명 있는 형인 큰아버지께서도 의사셨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도 의사셨고 친조부모님께서는 아버지께서도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의학보다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좋아하셨고 친조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해 결국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물론 사업가로서는 성공했지만 친가에서 아버지는 완전히 찬밥 취급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아니라 장사치가 나왔다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런 가족들의 태도에 어머니께서는 외동딸이었던 저를 꼭 의사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의대가 아닌 경영대에 진학하였고 아버지를 따라 사업과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자연스레 사위라도 의사를 데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평생 동안을 친조부모님께 의사 타령을 들으며 지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수많은 의사들과 소개팅을 했지만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만났던 의사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몹시 뚱뚱한 체구에 식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메뉴를 서너 개 시키고는 저한테 권하지도 않은 채 그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났던 의사는 심각한 허풍쟁이였고 세 번째로 만났던 의사는 알고 보니 숨겨놓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계속되는 소개팅에 지쳐갈 무렵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간 선자리에서 저는 남편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듣고는 설마 했는데 정말 남편이 소개팅 장소에 나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이라 몹시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상대가 저라는 것을 이미 알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 반가운 기분은 아니었어요. 물론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어찌되었던 끝은 비참한 이별이었으니까요. 떨떠름한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자리가 몹시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며 이름을 듣자마자 너인 줄 알았다. 너는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예쁘다.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참 기가 차더군요.
설마 하니 나랑 정말 결혼할 생각으로 나온 건 아닐 테고 왜 나인 걸 알면서도 선자리에 나왔냐 물으니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본인은 저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지 그랬냐. 냉혈한 사람처럼 그렇게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결혼 타령이냐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진정하라며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같냐. 우리는 지금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난 것이 아니냐 말하더군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의사 남편이 필요했고 남편도 결혼할 여자가 필요한 상황이니 선자리에 나온 것이었죠. 저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의사 사위를 고집하려니 선자리에는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하나씩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슬슬 의사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싶을 때쯤 남편이 딱 나타난 것이었죠. 남편은 바람기가 있긴 했어도 허우대도 멀쩡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나이도 젊었습니다. 의대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었고 앞날이 창창한 의사였어요. 남편이 원하는 결혼 조건은 바로 강남에 본인의 병원을 개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해결된다면 어떤 조건의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강남에 병원을 개업해 주는 것은 아무리 저희 집안이 넉넉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강남이면 다른 것보다 돈이 배로 들 테니까요. 남편은 잘 생각해보라며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남편 병원이니 네 병원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건 거저먹는 장사라며 본인 같은 조건의 남자는 다시는 못 만날 거라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본인도 돈 많고 나이 많은 요처녀보다는 저와 결혼하는 편이 낫다며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운명 아니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괘씸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볼수록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야 철이 없어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설마 하니 지금도 그 버릇을 못 고쳤을까 싶었어요.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남에 병원을 차려준 아내에게 못할 짓은 안 하겠지 싶기도 했고요. 물론 그것들은 전부 제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한때나마 지독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니 그렇게까지 최악의 인간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강남에 병원을 개업해달라 요구했다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얄궂게도 당시 아버지 사업이 조금 휘청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사업 사정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려니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자 있는 인간에게 시집 보낼 바에야 조금 무리해서라도 병원을 차려주는 것이 낫다며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그 병원 사모님 되는 것 아니냐. 집이나 차도 아니고 병원이면 차려주는 게 맞다 아버지를 설득하셨고 그렇게 저희 집안에서는 무리를 해서 남편에게 강남에 병원을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었던 건 대학 시절 남편은 분명 명품을 걸치고 다닐 정도로 집안이 넉넉해 보였는데 왜 시댁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병원을 차려준 여자를 찾으러 다닌 걸까 생각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집안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이 들고 다녔던 명품들은 전부 본인이 어울려 다녔던 여자들이 선물해 준 것이었고 씀씀이가 커 보였던 것도 전부 여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부자 행세를 했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다 지금은 몸이 다쳐 집에서 쉬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이 결혼한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지내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동생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닮아 번지르르한 외모에 예쁘장하게 생긴 시누이는 성격이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딱 기생충 같다고나 할까요. 뭐든 간에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 생각은 없고 언제나 남들에게 빌부터 사는 인간이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돈 많은 남자 옆에서 살랑살랑 꼬리를 치며 명품이며 용돈을 받아 써왔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마땅한 직업을 갖지 않고 여전히 본인의 예쁜 얼굴을 무기 삼아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탱자탱자 놀고 있었습니다. 어쩜 남매가 하는 짓이 그리도 똑같은지요. 남편은 그나마 의대를 졸업하기라도 했지 시내에는 반반한 얼굴 빼고는 봐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쁜 얼굴 좋죠. 그렇지만 그 얼굴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혼자서 밥 버릴 정도는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우이는 정말 몸만 컸지 머리는 여전히 애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이도 여동생이라고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줬어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몇백만 원 돈을 턱턱 내주더군요. 아무리 한심해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아주 감싸고 돌았습니다. 아무튼 신우이 얘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남편의 집안이 생각보다 더 막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결혼 준비는 시작한 뒤였어요. 강남 성형외과 개업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식장과 날짜까지 나와 청첩장도 돌린 후였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며 시댁 식구들이며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았지만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 사이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자잘한 문제들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조부모님께서도 의사 사이를 드렸다는 말에 눈에 띄게 반색하시며 드디어 집안꼴이 제대로 돌아간다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하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어른들께도 싹싹하니 잘하는 성격이라 친조부모님께서는 사위 한번 잘 드렸다며 칭찬을 쏟아내셨죠. 그렇게 남편을 몹시 예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결혼 후 생길 자잘한 문제들은 제가 알아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죠. 남녀 사이의 결혼은 둘의 만남이 아니라 집안끼리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친구들은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병원까지 차려주는 복덩이를 만났냐며 저를 입을 모아 치켜 세웠고 제 친구들도 결국엔 다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다니 운명이란 게 진짜 있나 보다 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남편과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와 남편은 강남병원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격떨어지게 무슨 오피스텔이냐,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 고집을 부렸지만 이미 병원 개업에 너무나 많은 돈을 썼던 저희 집안에서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피스텔도 제가 모아두었던 돈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집은커녕 혼수 하나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으면서 매사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들한테는 엄청난 부잣집 딸과 결혼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이란 자랑은 다 해놓았는데 오피스텔에 산다는 것을 들키면 얼마나 망신이겠냐며 적반하장으로 제 탓을 하더군요. 신혼 초부터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여기서 조금만 지내다 아버지 회사 사정이 다시 좋아지면 부탁드려 보겠다 어찌저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의 성형외과가 개업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주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신 덕에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입지 좋은 곳에 개업한 병원이니 손님이 적기도 어려웠었지만 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찾아올 정도가 되었어요. 남편도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고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무리 병원 일이 바쁘다지만 이렇게까지 바쁠 일인가 싶더군요. 병원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솔직히 원장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며칠을 내리 연속으로 야근을 하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람기가 다분한 남편이다 보니 자연스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의심을 무턱대고 덮어둔다고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설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을 피겠어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나쁘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20대 초반에 연애를 하던 시절처럼 제게 다정했고 외모 관련된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이가 좋다 못해 꿀이 떨어지는 부부였고요. 그랬기에 더더욱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저렇게 다정하고 착한 남편처럼 구는 사람이 뒤로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클 것 같았어요.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야근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가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알겠다 답을 해놓고서 남편 몰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야근을 한다던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병원은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문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나.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건가. 여러 생각들이 들 때쯤 뭔가 이상한 촉이 왔습니다. 병원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느낌이 그랬습니다. 왜 여자들만의 촉이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두운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굳게 닫혀진 원장실 문틈으로 아주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원장실 안에 남편이 혼자 남아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발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원장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원장실 안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여자의 간드러진 신음소리와 책상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자리에 발이 딱 박혀버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 제끼고 시원하게 쌍욕을 쏟아부을까,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피울까, 남편의 뺨을 갈겨버릴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사이좋은 부부의 허울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게 외도를 들킨 후로는 대놓고 여자를 만나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어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든다고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러게 왜 굳이 병원을 찾아와서 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서로 몰랐으면 좋았을 일 아니냐 뻔뻔하게 나올 인간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도저히 원장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개한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볼 자신도 없었고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다 다시 몸을 돌려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남편을 전처럼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모르게 까칠하게 대하게 되고 매사에 의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미묘하게 변한 저의 태도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슨 불만 있냐, 아니면 나한테 바라는 거라도 있냐 물어오는 남편에게 그런 거 없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둘러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감정을 묻어두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들먹이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 자잘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만한 자신에게 후회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20대 초반에 그렇게 고생을 하며 연애를 했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이 남자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는 생각은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 하는 의심이었어요. 남편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장 병원만 해도 예쁘고 젊은 간호사들이 수두룩했어요. 대학 동기 여의사들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손님일 수도 있었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곳에서 만난 여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이 의심의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별별 이상한 상상까지도 다 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이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그때 그 여자가 저 간호사는 아닐까, 저 불려시 같은 년이 내 남편을 꼬신 건 아닐까 하는 비이성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이런 의심을 눈치채기라도 한 건지 남편은 한동안 야근도 하지 않고 집에 제 시간에 꼬박꼬박 잘 들어왔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정황도 보이지 않았고요. 시간이 좀 흐르자 제가 의부증에 걸려 그때 헛것이라도 들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너무나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이었고 병원 간호사들도 모두 입을 모아 저런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냐며 잘생기고 아내만 바라보고 능력까지 좋은 남편이라니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다 남편을 치켜 세웠습니다. 남편이 별다른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하질 않으니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그날 밤의 일이 헛것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룻밤의 불장난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의 병원을 개업해달라는 요구에 남편을 속물처럼 생각하셨던 아버지께서도 어른들께 싹싹하니 잘 대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보다는 괜찮은 놈인 것 같다고 넌지시 칭찬을 건네시기도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 지금처럼만 가정에 충실하고 다정한 남편 역할을 잘한다면 남편이 저를 속이고 뒤로 여자 하나 둘 만나고 다니는 것 정도야 참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의 병원까지 개업해가며 성사시킨 결혼인데 절대 파토낼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하게 된다면 부모님께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결혼 생활에 닥친 시련은 남편의 바람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댁 식구들은 전부 타고난 거머리 체질이었어요. 잘 키운 아들 하나에 빌부터 세 명이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병원 개업과 동시에 시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그만두시고 남편에게 매달 500만 원씩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정이 어려우신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야 그리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액수가 문제였습니다. 500만 원이 어디 땅 파서 나오는 돈인가요? 물론 남편의 병원 수입이 그의 몇 배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남편 맘대로 쓸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지 멀쩡한 시누이까지 달에 몇백씩은 기본으로 퍼주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말다툼을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신 시부모님께 달에 500만 원도 못 드리냐.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겨우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런 식으로 구냐. 그리고 여동생은 곧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잘 벌어먹어 살 거다. 취업 준비하는데 보태라고 조금씩 용돈 주는 것이 그렇게 거슬리냐. 당신은 동생이 없어서 모르는 거다.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쫌생이처럼 몰아가던지요. 게다가 시누이는 남편에게 용돈을 허구한 받아다 쓰는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찾아와 무료로 시술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오는 거라면 몰라도 매일매일 지치지도 않는지 필러며 주사며 눈 돌아가게 비싼 시술들을 돈이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요구했습니다. 얌전히 와서 얌전히 시술을 받고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이가 병원에 오는 날이면 꼭 사고가 터졌습니다. 신이 성격이 워낙 알가닥에 아나무인 뻔뻔 그 자체라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따지고 들고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아프게 놨다든지 간호사들끼리 자기 뒷담화를 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화를 내고 병원 분위기를 망쳐놓기 일쑤였어요. 참다 못한 제가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릴 거면 다시는 오지 말라 쓴소리를 했지만 신우이는 제 말을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본인 오빠 병원에 오는데 언니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요. 남편이 워낙에 신우이를 싸고 들었으니 그런 방자한 태도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하도 오냐오냐 키우신 탓에 20대까지만 해도 완전히 공주님 같은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연애하고 사회생활을 겪으며 어느 정도 철이 들었는데 신우이는 여전히 온실속 화초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성격이 무지 더러운 화초였어요. 도저히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였고 몇 번 말다툼을 하고 난 뒤로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생각으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받는 용돈으로는 부족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패키지로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더라. 누구 집 엄마는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받았다더라 하면서 어찌나 부담을 주시던지요. 참다 못해 제가 이런 전화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 남편에게 한마디 하자 남편은 어머니가 평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려보신 적이 없어서 요즘 좀 신이 나신 거다. 겨우 전화 몇 번 했다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 바로 제 탓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고 넘어갔겠지만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가족들한테 매달 생돈을 몇백만 원씩 보내주는 것도 아까운데 명품백에 크루즈 여행까지 갖다 바쳐야 하냐 언성을 높이자 남편은 우리 가족들이 남도 아니고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 있냐며 화를 내더군요. 결국 그 싸움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가 눈에 띄게 서먹해졌고 한동안 가정에 충실하던 남편은 다시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제게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그게 무슨 말이냐 묻자 그동안 이 좁아터진 오피스텔에서 사느라 너무 힘들었으니 이사를 가야겠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냐 되묻자 남편은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이 되는 소리래라. 막말로 병원은 지금 장사가 잘 되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일이다. 만약 의료사고라도 터져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빚은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 남편을 뜯어말렸지만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무조건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아야만 병원장 체면이 선다며 아파트로 이사간 후 지금까지 미뤘던 집들이도 다 치워버리겠다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결국 저희는 병원을 담보로 20억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병원 명의를 남편 앞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걸리는 것이 많았지만 남편이 한번 한다 하면 무조건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확실히 고가의 아파트다 보니 평수도 오피스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인테리어도 고급지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파트에 몹시 만족하며 이제야 본인과 딱 맞는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게 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게 된 것 자체는 저 또한 좋았지만 앞날이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남편이 병원 실장과 내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이사를 막 마쳤을 쯤이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가기 위해 오랜만에 병원에 들렸는데 간호사 한 명이 종이박스에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조심스레 물으니 저를 보고는 몹시 놀라더군요. 괜찮으니 편하게 말해봐라 타이르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이 병원에 들어온 지 이제 막 2달이 된 막내 간호사인데 실장님의 갑질에 못 참고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었다고요. 막내 간호사는 그만두는 마당에 전부 말씀드리겠다며 제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병원 실장과 저희 남편이 예연관계라는 사실을 병원의 모든 간호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실장이 입단속을 시켜서 사모님 앞에서는 다들 원장님께서 아내 바라기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다. 사모님이 안 계실 때는 실장이 지가 진짜 원장님 부인이라도 되는 듯 갑질을 하고 간호사들을 부려먹는다. 실장 갑질에 못 이겨 그만둔 간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저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어서 나가는 거다. 못 믿겠으면 지나가는 간호사들 붙잡고 물어봐라. 둘이 바람피고 있는 거 모르는 간호사가 없다. 다들 한통속이다.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원장실에서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 여자가 그럼 병원 실장이었겠구나. 그 실장은 평소에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제게도 싹싹하게 굴던 여자라 개인적으로 예뻐하던 동생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그렇게 더럽게 붙어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명절이면 보너스를 챙겨주고 병원에 들릴 때마다 안부를 물으며 가까이 지냈었다니. 그 여자가 속으로 저를 얼마나 비웃고 무시했을지 정말 천불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남편에게 제가 둘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을 꺼내면 허울뿐이나마 유지됐던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날 것 같았고 당시에 저는 어리석게도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미 병원 명의도 남편 앞으로 돌려놓은 마당에 이혼을 하게 되면 겨우 위자료 몇천만 원이나 받고 헤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둘 사이에서 사라져주면 둘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와중 저는 우연히 여고 시절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창은 고등학교 시절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20살이 되자마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입국하자마자 제가 생각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터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은 남편이 병원 실장과 바람을 피고 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친구는 몹시 화를 내며 세상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냐며 본인이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네가 어떻게 날 도울 수 있냐 물으니 친구는 자기가 다 계획이 있으니 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제게 시킨 것은 본인이 병원에 드나들어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말 것, 남편과 실장 사이를 이간질 시킬 만한 행동을 할 것, 이 2가지였습니다. 다음날부터 친구는 제게 예고했던 대로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으로 쫙 빼입은 친구는 누가 봐도 잘 사는 집 아가씨처럼 눈길을 끌었습니다. 친구는 항상 꼭 집어서 원장님께 상담 시술을 받기를 원했고 미인계의 약한 남편은 홀라당 친구의 계력에 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즘 저는 남편에게 은근슬쩍 실장의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 저번에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봤는데 웬 모르는 남자랑 다정하게 껴안고 그 남자 차를 타고 가더라. 거짓 소문을 흘렸고 실장에게는 남편이 실장 말고도 어울리는 여자가 많다는 듯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하도 바람기가 심해서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다면서요. 솔직히 계획을 실행하면서도 반신반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얕은 수에 쉽게 넘어올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단순하고 멍청한 인간이었나 봐요.
친구는 남편 앞에서 본인이 엄청난 부잣집 딸이지만 아직까지 운명의 짱을 만나지 못해 결혼을 못한 여자인 척 이야기를 흘렸고 본인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만 몇백억이 된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입고 다니는 명품이며 끌고 다니는 비싼 차를 보고 남편은 그 거짓말을 홀라당 믿어버린 것이었어요. 친구는 저처럼 제법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부잣집 아가씨이긴 했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그 정도로 많은 재벌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남편을 꼬여내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친구는 본인과 결혼하면 남편에게 병원 2호점, 3호점을 개원해주고 지금 살고 있는 20억 아파트보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 살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만나고 있는 실장도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고 아내는 요즘 들어 본인을 의심하는 눈치고 그렇지 않아도 이사를 하며 20억이라는 빚이 생겼는데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남편은 바로 그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멍청한 인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 쉽게 덫에 걸려들어 허무해질 정도였어요. 남편은 실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실장을 칼같이 잘라버렸고 친구에게 저와 이혼을 하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구에게 미리 전해들어 알고 있던 소식이었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지난 시간 동안 살 부대끼고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 남자는 정말 나를 털끝만큼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싶어 비참한 기분이더라고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 그리고 달려있는 20억치 빚을 깔끔하게 변제한 후 병원 명의도 다시 제 앞으로 돌려놓아라 요구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수백억대 자산가의 딸과 결혼할 생각에 신이 났던 남편은 그러하겠다 약속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정말 20억 빚을 깔끔하게 갚고 모든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더군요. 서류들을 보니 속이 시원하다가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저와 남편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그 뒤로 저희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안 봐도 뻔하시죠. 이혼 도장이 찍힌 서류를 당당히 들고 친구에게 돌아간 남편은 대차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당신같이 여꺼운 인간 얼굴 보면서 사탕 발린 말하느라 비위상해 죽는 줄 알았다며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 쥐뿔도 없는 인간이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냐 말을 싹 바꾸고 남편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한 남편이 친구에게 매달리며 갑자기 왜 이러냐 본인이 잘하겠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친구는 그런 남편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친구의 무언가 이상하다 느낀 남편은 그제서야 친구의 뒷조사를 했고 친구가 저와 친구 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길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행위고 기만행위다. 애초부터 친구랑 짜고 쳐서 나를 속여먹은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남편에게 신고를 하려면 어디 해봐라. 무슨 죄목으로 집어넣을 거냐. 남녀가 연애를 하다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내 친구가 너한테 이혼하라고 칼을 들이밀고 협박을 했냐. 아니면 너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고 서약서를 쓰기로 했냐. 친구 말 듣고 홀라당 이혼해버린 건 너 스스로 아니냐. 어디서 남의 탓을 하며 언성을 드높이냐. 저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병원 앞에 달린 20억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부모님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제게서 매달 몇백만 원씩 돈을 받아가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시골에 숨겨두었던 땅이 제법 크게 있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땅을 담보 잡아 20억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친구와 재혼하게 되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친구에게 대차게 까여버린 지금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고 남편 앞으로는 병원이고 아파트고 아무런 명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뺏기게 생겼다며 나쁜 년, 발칙할 년,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년년 거리시며 제게 욕을 쏟아내셨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젠 그런 모습을 봐도 아무런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고 역겨운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들 뿐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그것도 제2금융권에서요. 마땅한 직업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돈을 빌렸나 했더니 사채를 끌어다 쓴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으로는 20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시누이를 설득해 사채를 쓰게 한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재혼만 하면 바로 갚고 너한테도 돈을 떼어주겠다 설득해 사채까지 쓴 모양이던데
신이는 본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남편에게 따지고 들고, 남편은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져다 준 돈이 얼만데 배은망덕하다며 어디서 큰 소리냐 신우이의 뺨을 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머리가 아파질 지경이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병원만이라도 본인 명의로 돌려달라며 뻔뻔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하고 아나무인일 수 있나. 애초에 그 병원도 우리 아버지가 개업해 주신 것 아닌가. 처음부터 당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고 욕심부린 벌이다. 이제 당신 애들하고는 평생 엮이고 싶지 않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해서 들을 인간들이었다면 애초에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명의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통에 결국 경찰서들을 불러 어거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오기에 결국 아파트를 비우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애초에 혼자 살기에는 20억짜리 아파트가 너무 크기도 했고요. 처음 이혼한다는 소식에 몹시 슬퍼하시던 어머니께서도 내막을 다 알고 나시고는 왜 그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말하지 않았냐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내 그놈 처음에 병원 차려달라고 말할 때부터 그런 파렴치한 놈인 줄 알았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병원은 물론 아파트까지 전부 제 명의로 돌렸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까지 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일이 다 마무리되고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말해라. 네가 원한다면 아파트 명의를 네 앞으로 돌려줄 수 있다 말했지만 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그저 옆에서 남편을 살살 꼬여낸 것뿐이고 친구로서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 저였어도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발벗고 나서도 도와주지 않았겠냐면서 부담스럽게 친구 사이에 큰돈 주고받지 말자 딱 잘라 제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 돌아와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했는데 이혼도 했으니 앞으로 본인과 자주 만나 밥도 먹고 놀아달라며 너스레를 떠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친구와는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는 가까운 사이예요. 휘청이던 아버지 사업은 최근 들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병원도 세를 내주어 매달 큰돈이 월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팔리면 그 돈은 전부 부모님께 그대로 드릴 생각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도 병원까지 개업해주신 분들께 약소하게나마 보답한다고 생각하려고요. 어머니께서는 아이도 없고 아직 젊은 나이니 더 늦기 전에 재혼처를 알아보시고 싶은 눈치였지만 저는 남편과의 일을 겪고 나서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남자한테 눈길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스스로에게 재충전할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2번이나 반해 제 무덤을 스스로 팠으니 말입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면 괜찮은 남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은 남자보다 제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학 동기들을 통해 건너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전 남편은 서울 구석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일하는 족족 빚 갚는 데 써야 할 테니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어디 반지 앞방에서나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가며 불쌍하게 살고 있든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거지들처럼 길거리에 나앉아있든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남편이 바람도 피지 않고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평생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에게 빨대 꽂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이 멍청한 데다 욕심만 많았던 덕에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복수에 성공했으니 나름대로 고마운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더워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다면 저는 벌써 더위를 먹었을 거예요. 유난히 더위에 약해서 여름이 되면 몸에 열이 나고 땀도 무척 많이 흘린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양산을 들고 나가곤 해요. 집에서도 항상 얼음물을 먹을 정도로 더위에 약한 제가 오늘은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며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랍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통쾌한 사연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얘기할 사연은 바로 제 딸과 관련된 사연이랍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 중 혹시 자식이 있는 분들 있으세요? 모든 부모라며 공감할 텐데 제 인생은 딸을 낳기 전과 후가 아주 다르답니다. 사실 딸이 태어나기 전의 인생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우리 미영이 학교에서 엄마 없다고 누가 놀려도 절대 기죽지 마. 알겠지? 네 엄마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비록 몸이 좋지 않아서 이른 나이에 하늘로 갔지만 아빠는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우리 엄마가 항상 아빠랑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없다고 놀려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소한 놀림에 상처받지 않으니까 아빠도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아휴, 네 엄마 닮아서 말은 청산유수다. 우리 미영이 말하는 것을 보면 꼭 먼저 죽은 네 엄마가 생각이 나. 네 엄마도 진짜 똑똑하고 당찬 여자였거든. 아무튼 아빠는 우리 미영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엄마가 없이 자라서 제 소원은 내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엄마가 되는 거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엄마가 없다고 놀림을 받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하진 않았어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오히려 공부에 매진했더니 성적도 높아서 나중에는 친구들이 저를 놀리지도 않았어요. 미영아, 그렇게 혼자 도서관에 남아서 제일 마지막까지 공부하더니 결국 대학에 합격했구나. 진짜 축하한다. 선생님은 미영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줄 알았어. 높은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합격했었어요. 슬프지만 우리 아빠가 벌어오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저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태였습니다. 그런 아빠를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등록금이 없어 결국 다니던 대학을 자퇴할 때는 눈물이 나왔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딸 대학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거 끝까지 다니게 하지도 못하고 너한테는 그냥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빠는 하늘에 있는 네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니? 저승에서 만나면 그저 미안하다고 또 빌어야지.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나도 사실 속상하긴 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돈이 없는데 내가 공부하겠다고 대학에 간 것부터가 사치였어. 빚도 많은데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공부야. 대학을 돈 때문에 자퇴한 저는 바로 공장에 들어갔어요. 가발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몸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힘드니까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공장을 다니니 확실히 돈이 생겨서 빚도 차츰 갚아나갔어요. 아빠랑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이는 아니어도 월급날이 되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며 청춘을 보내던 도중 과연 결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당장 이렇게 아빠와 겨우 살아가는데 누가 나랑 결혼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사치였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갑자기 암에 걸리셨거든요. 미영아, 아빠가 너한테 인생에서 빚진 게 너무 많다. 우리 미영이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라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렇게 아파서 병원비가 벌써 얼마니. 부모가 제대로 역할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해. 아빠한테 만약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안 한다고 해. 아빠는 나 때문에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거 절대 못 참아.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이렇게 대학도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개같이 돈 버는데? 그거 다 아빠랑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한테 유일한 가족인 아빠랑 어떻게든 이 험한 세상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몰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해? 아빠는 본인이 암에 걸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빠를 보며 참 속상했습니다. 왜 제 인생은 이런 건지 하늘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저는 운명처럼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아빠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였어요. 아빠의 병을 간호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제가 공장에 가는 시간이 아니면 무조건 병원에 갔거든요. 아까 아버님 기침하시던데 지금은 목 괜찮으세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게 하세요. 그리고
가습기도 조금 더 큰 걸로 쓰는 게 좋아 보여서. 여기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지금 쓸 일이 없어서 드릴게요. 아버님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아, 감사합니다. 가습기 고마워요. 감사하게 받을게요. 매번 이렇게 담당도 아닌데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 없을 때도 아빠 많이 보러 오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빠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 의사는 아예 다른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우리 아빠와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관심은 저한테 가진 호감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의사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아 연애하고는 담쌓고 살던 저라 참 얼떨떨했어요. 친구도 없고 오로지 제 인생에서 아빠밖에 없던 시절이라 그런 의사의 존재가 참 고마웠습니다.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시작한 의사와의 관계는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제가 일하느라 병원에 오지 않으면 의사가 대신해서 아빠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의사와 한 번에 결혼에 성공했으면 이 사연을 제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자가 저에게 진지하게 결혼하자고 얘기한 바로 며칠 뒤 어떤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병동에서 아빠의 간호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다행히 잠을 자고 있던 상태라 머리가 잡힌 채로 아줌마를 복도로 꺼내왔어요. 누구세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이러면 어떡해요? 아줌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야, 이년아, 경찰? 불러! 네가 우리 아들 꼬셨지? 어디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을 해? 집안도 근본도 없는 주제.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랑 결혼해? 너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대학도 안 나오고 공장 다니는 년이 감히 의사랑 결혼하려고 꼬리를 쳐? 미쳤어? 미쳤냐고! 바로 그 사람은 제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엄마였어요. 복도가 울리도록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러서 지나가는 환자와 간호사들이 다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도 많고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학생! 이 손님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얘기하고 와요. 이거 놔요! 야, 네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양심이 어디 간 거야? 감히 고졸 주제 의사랑 결혼하려고 해?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의사 하나 잡아서 인생 피려고 했지? 꿈도 꾸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내 아들하고 너 같은 년 결혼 못 시켜. 알겠어? 슬프게도 너무 어렸던 저는 아줌마의 욕설에 아무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하는 말에 반박을 심하게 할 수도 없었죠. 누가 봐도 의사와 고졸 출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가 호출을 받고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 죄송해요. 제가 며칠 전에 결혼 얘기를 슬며시 꺼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옛날 분들이라. 엄마, 제가 잘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설명? 다 필요 없어. 나는 죽어도 저 여자랑 결혼 못 시키니까 그렇게 알아. 다 죽어가는 환자를 장인어른으로 모시고 싶니? 네가 하도 착하고 순진해서 뭘 모르나 본데. 저 여자가 애초에 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저는 제가 만나던 그 의사가 얼마나 잘난 집안인지 몰랐어요. 그저 저를 위로해주고 하도 우리 아버지를 잘 챙겨줘서 만났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는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 내가 대신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 찾아와서 난리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자는 그 말 취소하면 안 될까요? 저는 미영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제 인생에서 미영 씨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영 씨를 놓치면 계속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 진영 씨가 좋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보다는 지금 아버지 회복에 집중하고 싶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니 아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빠는 그때 암 말기여서 건강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빨리 아기를 가지고 아빠에게 온전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와서 말릴 정도면 결혼 자체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 씨,
미안해요.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해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아빠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고 진영 씨 어머님하고 대치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그동안 진짜 고마웠어요. 이 은혜는 고맙게 생각해요. 미영 씨, 저는 미영 씨 절대 포기 못해요. 미영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저 기다릴게요. 우리 부모님의 반대도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아요.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요. 저는 남자에게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고했고 아빠 간호에 집중했어요. 그 뒤로 남자의 엄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에게 집중한 지 1년 뒤에 아빠는 그만 엄마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 나이에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부모를 다 잃은 저는 너무 속상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한 의지할 곳이 너무 필요했어요. 사실 헤어지자고 했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 옆에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계속 끼니를 챙겨주고 아빠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챙겨주었죠. 헤어졌지만 헤어진 상태로 아무도 보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미영 씨,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미영 씨는 할 만큼 하셨어요. 하늘에서 아버님도 따님 뿌듯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미영 씨는 미영 씨의 인생을 살도록 해요. 진영 씨 고마워요. 안 그래도 요즘 의지할 곳이 절실한데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다니 감동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옆에서 누구보다 힘이 되는 존재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의사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없이 혼자 남겨진 저한테 저 남자는 제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참 행복했어요. 둘이 있으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 생각을 시작하며 속이 갑갑했어요. 시부모님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되었죠. 미영 씨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해도 우리 물러서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은 누구보다 견고하잖아요. 제가 결혼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니 의사는 그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때 저는 아빠와 살던 단칸방에서 살던 때였고 공장은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아빠가 죽은 뒤로 자꾸 다른 생각이 나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영 씨, 저와 결혼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은 어때요? 저는 예전부터 제 아내가 따뜻한 저녁밥을 하고 기다리는 것을 바랬어요. 미영 씨라면 현명하고 다정하니까 제가 원하던 아내의 역할을 잘 해낼 것 같아요. 저도 미영 씨가 그렇게 바라던 남편에 걸맞게 행동할게요. 제가 걱정할 때마다 남자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러설 곳도 없이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처음 인사 간 날 시댁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저 천한년이 찾아와? 우리 집에 만만해? 감히 고졸에다 직업도 없으면서 친정도 없는 주제에 의사 집안에 빌붙을 생각을 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냐? 당장 돌아가.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시어머니는 급기야 집안에서 소금을 가져와서 저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모욕적이었지만 그때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저한테 이 남자는 이미 제 전부였거든요. 엄마 그만해요. 저는 미영 씨가 아니라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드디어 만났는데 제발 허락해주세요. 내 아들을 어떻게 홀렸길래 우리 착한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 내 아들이 어떤 자식인 줄 알아? 무려 3대 독자라고. 너 같은 애가 건들 사람이 아니야. 양심이 어디 있는 거야? 내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가 한 트럭이야.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 진짜 어머님이 원하시면 대학도 다시 입학할게요. 저 고졸이지만 입학은 명문대에 입학했었어요. 돈도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공장에 다녀서 많이 벌게요.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듣기 싫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여보, 경찰 불러. 말이 안 통하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반대가 정말 심하셨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 남자가 아니라면 제 인생에 결혼과 사랑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대할수록 남자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고난만 버티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았어요.
결국 1년 동안의 결혼 허락 기간이 지나고 남자와 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남자가 호기롭게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저 미영 씨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집안 병원을 물려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니는 병원도 사직서를 내고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혼자 스님이 되어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영 씨와의 결혼이 간절하고 꼭 하고 싶어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사직서를 실제로 쓰고 시부모님께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본인 병원을 남자가 물려받는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에 성공한 저는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제 오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불행이 시작되었거든요. 너는 의사 남편을 두었으면 당연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이 몇 시인데 퍼질려 자고 있니? 나 같으면 내 인생에 의사 남편이 나타났으면 황송해서 잠도 못 잤을 텐데 너는 속도 좋다. 시아버지는 결혼 허락을 하시며 남편과 제가 꼭 시댁에서 같이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살던 단칸방을 정리하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잖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산 뒤로는 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남편이 없으면 저를 더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그나마 대놓고 욕하거나 뭐라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항상 남편이 집에 오길 바라고 말았어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너는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 당장 내일이 제삿날인데 재료도 다듬고 손님 받을 준비를 해야지. 친척들이 다 오시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밥을 먹을 때야? 아휴, 이래서 근본 있는 집안의 사람을 들여야 하는 건데. 심지어 시댁은 제사가 1년에 무려 14번이나 있었어요. 제삿날마다 온 친척들이 다 시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제사의 음식은 오로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다 시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명절까지 있는 달이면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기절하듯 잠들었답니다. 이렇게 힘든 날이 연속으로 지속되자 저는 점점 살이 빠지게 되었어요. 미영아, 우리 이제 슬슬 아기 가질 때도 되었는데 네가 너무 말랐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해. 원래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거든. 알지? 남편과 결혼하고 바로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워낙 심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 부부를 보며 시어머니는 또 막말을 하셨어요. 이게 다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우리 아들한테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게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도대체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서 대를 이을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벌써 다음 달이면 너희 결혼한 지 2년이 되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는 게 말이 되니?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노력하고 있어요. 저번에 남편이 일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았는데 둘 다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고 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노력만 하면 어떡해. 당장 하루하루가 급하니 아이를 잘 갖도록 네가 노력해야지. 원래 임신은 여자 몸에 따라 다른 거야. 아휴, 이런 것도 알기는 하는 거야. 고졸이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휴.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으면 저를 앉혀놓고 종일 이런 자른 소리를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이 출근할 때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표정이 매우 굳고는 했습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시부모님에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고 남편이 시아버지 병원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심하게 반발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렇게 바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수고 많았다. 우리한테도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구나. 친구 녀석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우는지 몰라. 그래, 아가.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알겠니? 제가 임신하자 시아버지의 태도가 한층 누그러지셨어요. 원래 되게 무뚝뚝하셔서 말씀도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임신 이후로는 저한테 너그럽고 다정하게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는 제가 더 싫어졌나 보더라고요. 아유, 걸리적거려. 괜히 여기서 알짱거리지 말고 저리 가. 너 그리고 내가 화장실 청소 아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할 생각은 하지도 마. 알겠어? 어째 임신 이후로 시어머니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임신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손발이 떨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김장을 하던 날이었는데 종일 쭈그려 앉아있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임신한 상태라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았는데 잠깐 쉬려고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에 김장 100포기 하라고 했잖아. 너는 어째 애가 그렇게 꾀만 부릴 생각을 하니? 임신한 게 대수야, 어? 시댁을 도대체 뭐로 보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너무 허리가 아파서요. 10분만 쉬고 바로 다시 할게요. 어머니! 내 배! 어떡해!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만 쉰다고 하자 저를 뒤로 밀어버렸어요. 몸이 무거운 상태였고 힘들게 일한 뒤라 저는 휘청거리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에 저는 그만 오히려 유산을 하게 되었죠. 엄마, 도대체 미영이한테 왜 그러세요? 엄마가 원하던 임시까지 한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미영이가 엄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 마음에 든다고요. 제발 이제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며느리가 김장하느라 힘드니까 그저 조금 쓰다듬어서 안마해주려고 한 건데 아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니? 엄마는 너무 속상해. 여보, 당신은 난 믿지? 며느리만 믿는 거 아니지? 아가, 너도 참 무섭다. 어떻게 그러니? 아이를 유산하게 된 저는 너무 슬펐어요.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울분을 토하며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눈물을 보이며 억울해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만 보면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무게도 너무 많이 빠지게 되었죠.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미영아, 내가 아버지한테 말했어. 우리 이제 분가하자. 분가하고 우리끼리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아버지도 네가 유산한 것을 보고 내 의견에 동의하셨어. 우리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시집살이 했던 거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아이를 잃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저는 그나마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아이에 대한 갈망은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심했거든요. 엄마 없이 자란 저는 아이에 대한 욕망이 심했는데 유산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태로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제 회복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다시 준비했는데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미영아, 검사 결과 나왔어. 우리 자연적으로 임신은 이제 힘들 것 같아. 시험관을 통해서 시도해보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왕 가지기로 한 거 끝까지 해보자. 미영이 너와 나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여보, 나 이번에 만약 아이가 생기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야. 내가 얼마나 아이에 대한 욕망이 심한지 알지? 시험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임신은 더 힘들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고 남편과 저는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질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연 임신이 힘든 만큼 시험관 임신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관으로 힘들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둘 다 고생 많았다. 이번에는 부디 몸조리를 잘해서 출산까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낳도록 하자. 명희, 네가 힘들면 우리 집 행사에 임신기간 동안 오지 않아도 된다.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위해 무려 제사와 명절 때도 원할 때만 오라고 하셨어요. 저를 생각해 주신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아주 편하게 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들 줄은 전혀 몰랐죠. 그 상태로 저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어요. 사실 저는 속으로 내심 딸이 태어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별이라 공감대도 더 많아 보였고 말도 잘 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만약 아들이 태어났어도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바랬던 아이라 성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딸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아들이어도 싫지는 않았을 거라 확신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이야 가질 수 있으면 더 가져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었나 봐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무슨 딸을 낳니? 아유, 아들을 낳아야 네 남편을 이어 의사가 되어 병원을 이어봤지. 딸을 낳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다음에는 노력해서 아들을 가져라. 어머니, 그래도 딸도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딸도 귀엽고 예쁘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영지 남편 닮아서 눈도 크고 예쁘잖아요?
대를 잇는 건 아들이야. 아우,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치워라. 임신기간 내내 시댁은 오지도 않더니 그래놓고 낳은 건 딸이야? 참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우리 딸들 대놓고 미워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그래도 딸을 예뻐하셔서 시댁에 시간이 나면 자주 갔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아이를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애가 울음소리가 큰 거 보니까 크게 될 아이인가 보다. 우리 진영이를 따라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은 여자 의사도 많으니까 기대가 된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아들이 이어야지.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기 너무 그렇게 안고 있지 마. 버릇 나빠지니까. 여자 목소리가 원래 담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울음소리가 큰 거야? 엄마, 그래도 제 자식인데 예뻐해 주세요. 아들이 아니어도 딸도 요즘은 대를 잇고 그래요. 아기도 사람이라 다 감정이 있는데 너무 미워하면 명지도 상처받아요. 상처를 받고 말고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바로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아우, 됐다. 나는 할 말 없다. 보기 싫으니 내가 피해야지. 시어머니는 급기야 나중에는 제가 딸을 데려가면 방으로 피신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만약 혼자 방문할 때는 제 얼굴도 보지 않으셨죠. 저도 사람이라 당연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반응을 신경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 딸이 크면서 더 미워하는 게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더는 못 참고 이혼하게 된 계기가 발생했어요. 그날은 명절 전이라 제가 미리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때 8개월이라 많이 어렸어요. 아직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다 먹이지는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리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어른들이 먹는 김치를 딸한테 먹이더라고요. 매운 게 입에 들어간 딸은 숨을 헐떡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영지한테 뭐 먹이셨어요? 혹시 김치 먹이셨어요? 아직 너무 아기라서 물에 씻은 김치도 먹이면 안 되는데. 어떡해. 아가 괜찮아? 세상에 어떡하지? 아니,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려서 먹이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애가 유난이니? 나는 우리 진영이 키울 때 그렇게 유난으로 키우지 않았어. 애를 좀 방목하며 키워야 잘 자라지. 우리 아들 봐라. 그러니까 의사 됐잖아. 그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우리 딸 겨우 8개월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싫고 딸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이렇게 매운 김치를 먹이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뭐? 너 말 다 했어?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너 미쳤어? 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딸 낳은 게 자랑이니? 어? 엄마 없이 자란 걸 이렇게 티내는 거야?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매우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저한테 어떻게... 어머니가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없는 말을 지어냈냐? 네 딸도 너처럼 잘하는 거 아니니?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충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딸과 저를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죠.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상적인 가정을 꿈꾼다고 해도 이런 시어머니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딸한테도 그건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죠. 남편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고 시아버지는 다정했지만 시어머니를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미영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는 너와 이혼하기 싫어. 그런데 내가 하기 싫다고 상처받은 너를 붙잡는 것은 너한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서류상으로 이혼해도 인연을 끊지는 말자. 나는 너를 아직 사랑해. 나도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라고 생각해. 당신 엄마가 싫어서 이혼하는 거지 당신과의 인연의 끈이 끊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정상적인 가정을 꿈꿨는지 알지? 우리 영지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 연락하자. 당연하지. 내가 미영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영지도 무척 사랑해. 우리가 영지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나지? 영지를 위해서라도 계속 연락하자. 적어도 우리가 딸한테 부끄러운 엄마와 아빠가 되기는 싫어. 제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너무 크게 당했던 것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미안해서 붙잡지 못한다고 했죠. 남편도 저도 딸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기에 연락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혼하고 제가 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도 얻어주었어요. 여보, 고마워. 앞으로 영지 키우면서 나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당신은 진짜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심했어. 그리고 미영아, 나는 네가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영지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편하게 있어. 너는 항상 엄마의 손길을 원했잖아. 정말 그래도 될까? 그럼 나중에 영지가 학교에 가서 내가 시간이 생길 때까지는 고맙게 도움을 받을게. 실제로 남편은 월마다 돈도 넉넉하게 보내주었어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영지와 놀아주고 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이혼하며 연락처를 아예 바꿔서 시어머니와 연락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과 연락은 안 하고 남편과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사이는 더 좋아졌어요. 우리가 낳았지만 진짜 우리 영재 천재 아니야? 내 새끼인데 너무 똑똑하고 사랑스러워. 내가 매일 같이 있지 못해줘서 미안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때 우리 다시 합치자. 그리고 영지 키우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렇게 남편과 저는 틈만 나면 만나서 같이 영지를 키웠어요. 우리 딸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영지가 없었으면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가 저한테 미친 영향은 그 정도로 엄청났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1등해서 상장 받았어.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줬어. 너무 기뻐서 받자마자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아빠한테도 전화로 알려주자. 뭐? 1등? 세상에, 확실히 우리 딸은 아빠 머리를 닮았네. 아빠가 들으면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수고했어. 영지야, 사랑해. 딸이 자라면서 이혼 가정이라고 차별을 받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남들이 뭐라 하는지는 전혀 관심 없었고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딸의 상태가 걱정되었죠. 그런데 다행히 남편과 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딸은 본인의 부모가 이혼 상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혼 가정이 뭐라고 뒤에서 뭐라 하는 거지? 엄마, 나는 남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뭐라 하든지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엄마랑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안 그래? 아유, 우리 딸 엄마 닮아서 말도 잘하네.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영재야,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가 다 사줄게. 이혼했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만나던 사이라 남편과 사이는 아주 좋았어요. 남편도 딸을 무척 사랑했고 딸도 이혼한 부모지만 다 이해해 주었죠. 심지어 딸은 아주 똑똑해서 학교에서 성적도 높게 받았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 영지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애지중지 키운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에는 제가 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왜 울고 그래? 나는 눈물이 안 나와.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내가 너를 어떻게 가지고 낳아서 키웠는지 갑자기 실감이 나. 우리 영지가 이제 성인이라고? 그렇게 작던 네가 성인이라니 엄마는 너무 기뻐. 여보, 당신도 믿기지 않지? 우리 딸이 성인이래. 우리가 영지를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감회가 새롭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미영이 네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딸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워낙 똑똑한 아이라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을 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던 딸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도 감회가 새로웠답니다. 이렇게 영지는 저한테 딸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딸은 몇 년 일하더니 글쎄 결혼하겠다며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영지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혼자 영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제가 영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위는 아주 듬직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런 남자라면 우리 딸은 믿고 보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사위가 돌아간 후 남편이 저에게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 뭔가 걸리는데. 뭘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아이, 여보, 왜 그래? 그래도 우리 영지가 드디어 결혼하는데 괜히 안 좋은 생각하지 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딸과 사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남편이 도움을 많이 줘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고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유독 많았던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드디어 결혼하니 감개무량했어요. 영재야, 행복하니? 결혼 생활은 어때? 엄마는 네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 우리 딸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너 가졌을 때는 그렇게 귤이 먹고 싶었는데. 나는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엄마랑 둘이 살 때도 행복했는데 확실히 결혼하니까 이런 게 사랑이구나 느껴져. 먹고 싶은 것은 남편이 사주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이따 다시 연락할게. 딸이 결혼해서 집을 나갔어도 저는 늘 그리웠어요. 결혼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걱정되었죠. 그런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딸과 저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문자로라도 안부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딸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영재한테 연락이 일주일이 넘게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원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던 애가 아닌데. 사위한테 연락해볼까? 그래? 내가 전화해볼게.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 나에게도 딱히 연락이 없네. 원래 영재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자주 했었거든. 남편과 저는 이상함을 눈치채고 사위에게 연락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받더라고요. 아, 영지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연락하라고 할게요. 장모님 걱정하셨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에 연락을 받고 종일 딸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일단 신고하기 전에 사위 회사에 가보자. 사위 얼굴을 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과 같이 사위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사위는 우리 부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반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속으로 긴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지가 도통 연락이 되질 않아. 저번에 자네가 말한 대로 연락을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사돈댁과 같이 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어.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 영지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미국에 요양 보냈어요. 영지가 절대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해서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 영지가 어디가 아파? 자세히 말해보게. 나는 처음 듣는 내용이야. 큰 병원에서 검진했는데 영지의 몸에 악성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지가 의사인 아빠에게 알리기 싫다며 미국으로 갔어요. 영지, 그래도 내년에 다시 한국에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급기야 사위는 얼굴을 손에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아픈지도 모르고 저는 연락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위의 회사를 나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되지 않아. 내가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우리 아버지도 병원장이었잖아. 영지 우리 병원에서 최첨단으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갑자기 악성종양? 내가 아까 병명을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못했어. 이건 분명 우리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뭐? 그러면 어떡해? 우리 영지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 그건 너무 섣부른 선택이야. 일단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야 오히려 우리 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여보,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가 사돈댁에 불시에 방문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야. 남편과 저는 더는 지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서 무작정 사돈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잠시만요. 집이 더러워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열어드릴게요. 사돈은 우리를 보자 심하게 당황했어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는 행동이 예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사돈댁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사돈과 얘기하는 사이 남편은 몰래 잘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과 저는 그날 밤 바로 우리 집으로 와서 노트북에 카메라 원격 조정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으로 보이는 화면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너희 부모 오늘 왔다 갔던 거 알지? 적당히 네가 아파서 외국 갔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연락 오면 그렇게 말해. 알겠어? 빨리 청소하고 빨래 하라고. 화장실 청소 안 해? 아까 회사로 찾아와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장인어른은 의사라더니 그렇게 시간이 많나? 전현하고 최대한 연락 못하게 해. 엄마가 잘 감시하란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그 병원 구워 삶아서 차치한 다음 팽하자고. 좋아. 돈이 역시 최고야. 그렇지? 우리 똑똑한 아들 덕분에 엄마가 인생 피게 생겼다. 사돈과 사위는 우리 딸에게 서슴없이 욕설과 더불어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딸은 기가 팍 죽어서 집안일을 하녀처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혼한 이유가 시어머니의 못된 시집살이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저와 남편은 이를 갈며 바로 우리 딸을 구하러 사돈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남편을 보니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죠. 우리가 문을 쾅쾅 두드리자 분명히 안에 있으면서 인기척을 내지 않더라고요. 이 망할 놈들아, 문 열어! 내 딸 데리고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안 열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문 열어!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부모는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망치로 내리찍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엄마야 아빠가 나 보러 올 줄 알았어. 나 살려줘. 보고 싶었어. 딸은 우리 부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제가 우리 영지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동안 남편은 말 그대로 사돈의 집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들으세요. 누가 당신 장인어른이야? 됐어 이 사람아. 비켜! 이 망할 놈들이 감히 내 딸을 괴롭혀? 당신들 각오해. 남편은 온갖 사돈의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저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하고 통쾌했는지 몰라요. 말리는 사위와 사돈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우리 남편 의사인 거 알지? 카메라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각오해. 알겠어? 이 집도 우리 남편이 사준 집이잖아. 결혼 전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더니 다 이런 속셈이 있었어? 아이고 잠시만요. 우리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오늘만 그랬던 건데. 됐어 꺼져. 우리가 이제껏 지원해줬던 거 다 뱉어내. 남편과 저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의 결혼을 위해 많은 돈을 썼거든요. 실제로 사돈과 같이 사는 그 집도 우리 남편이 해준 거였어요. 작정하고 사기 결혼을 한 저 망할 놈의 집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망치로 부수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날 구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핸드폰도 없이 계속 집안일만 하며 잡혀 있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역시 가족이 최고야, 그렇지? 망치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때리던 아빠가 마치 슈퍼맨처럼 느껴졌어. 네 아빠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지 너한테는 언제나 진심이잖아. 엄마랑 아빠는 너를 위해서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 사기꾼들은 잊고 이제 우리 딸의 인생을 살도록 하자. 딸은 다행히 남편과 제 극진한 간호 덕분에 금방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당연히 이혼했고 지금은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결혼하지 않고 저와 평생 살 거라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과 남편과 남은 인생 값지게 살겠습니다.